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잠깐만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지금 현재 흩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먼저 들으시고 나중에 교재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쌍방직거래예요.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하십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였어요. 쌍방직거래입니다, 지금. 근데 이 토지의 소지는 어디 있었냐면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죠. 광명시에 있었고 을의 주소지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었어요. 그럼 일단은 쌍방직거래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들어간다. 그럼 신고 관할이 문제죠. 신고 관할은 광명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매수인의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여기가 신고관청이에요. 계약을 그럼 체결한 날로부터 이 광명시장에게 30일 내에 들어가야 되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간다. 2월 21일서부터 30일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서를 둘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 을,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리고 이걸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방식은 방문 신고의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광명시를 직접 나가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전자신고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거 매도인이 먼저 쓰기로 했어요. 그럼 매도인이 광명시 홈페이지 들어가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 딱 떠 있어요, 단추가. 그러면 이거 신고 시스템을 딱 클릭하게 되면 신고 시스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요. 성명 주민번호 쓰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불러와요. 그래서 매도인 쭉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이제 자기가 전자서명하고 빠지죠. 그럼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되죠. 이거 네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전자서명하고 제출해라.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다시 접속을 해요. 그래갖고 갑이 써놓은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그래갖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이제 접속을 해갖고 불러와가지고 내용 확인했더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제출 딱 클릭하면 광명시로 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자신고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신고는 직접 출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 신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하는데 공동으로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즉, 공동신고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거 신고서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당사자 중 1인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갖다 내기로 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갖다 내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내가 매수인 을이다 하면서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이때 계약사본을 첨부하느냐? 첨부하지 않아요. 신고서만 덜렁 내고요. 나중에 지들이 필요하면 계약서 한번 보자고 합니다. 그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사본은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일단 내는 겁니다. 그러면 방문신고 시에 이제 매수인이 갖다 내고 오면 돼요. 신분증 보여주고 내가 매수인 을이다 하고 이제 내고 오면 되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방문신고 시에는 제출 대행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대행하게 됐다. 그럼 병은요, 그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 을에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위임장에다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맞을 건데,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것을 5년 전쯤에 예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놨는데, 이 대행자는요,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에요. 위임한 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이라 하면 주민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자필 서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광명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출 내용을 병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위임장을 만들어주고 신분증 사본을 주고 이제 병이 가서 제출 대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병은 자기 신분증 내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위임장과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그 매수인 을의 신분증 사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도 제출 대행을 허용할 거냐? 이 문제인데, 전자신고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쌍방직거래의 경우 지금 현재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고하는데, 만약에 그럼 갑과 을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잖아요.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은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 단독 신고하는 자는요, 왜 단독으로 신고하는지 단독 신고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단독 신고 사유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거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전자신고를 안 받아줘요. 단독 신고할 때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그 단독 신고하는 사유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단독 신고할 때,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때는 계약사본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유서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 드시고, 근데 쌍방 직거래인데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들을 국가 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타방상사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 지금 353쪽을 잠깐 보시면 거기 353쪽에 공동신고 부분 있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줄 다만 찾았어요? 다만 거래당사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 등이란다. 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타방난에서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뭐냐 하면 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공공기관과 그렇게 지방공단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쌍방 직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고요. 이제 중개거래예요.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 A의 사무소입니다. A의 사무소인데 이 A의 사무소는 구로구에 있었어요. 근데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성사시켰는데 이 A가 중개했는데 이 토지의 소재지는 역시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중개거래지 않습니까? 구로구청장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이 자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있고 광명시장입니다. 이 자가 바로 신고관청이죠. 구분되시죠? 그럼 이때는 A가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 당사자인 갑과 을은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중개거래는. 그럼 이 A께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광명시장에게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30일 내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안 하면 500만 원가 들어옵니다. 그럼 역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이제 쓰겠죠.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리 개공이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께서는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작성했으니까 이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입니다. 이들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아예. 왜 그러냐면 매도 매수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 안 합니다. 개공만이 서명 또는 날인하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제출하는 방식은 일단 크게 방문 신고의 방식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문서 신고 방식이 있겠죠. 똑같아요. 그럼 개공은 내가 A거든 하면서 신분증 내보이고 신고서를 내면 돼요. 이때 계약사본을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때 방문 신고할 때 개공이 이제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출 대행을 허용하겠죠. 그럼 개업공사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낼 수 있는 자가 누구뿐이냐? 소공사의 하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이거 대행도 못해요. 그래서 소공사의 하나요. 이제 대행이 가능한데 소공은 개공에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개공의 신분증 사본을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소공은 자기 신분증만 보이고요. 이거 내가 개공 A의 소공이다 하고 신고서를 내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 신고관청이 이자가 A의 소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협회 전화 한 통 때리거나 여기 구로구청장 등록관청에다 전화 한 통 때리면 되죠. 그렇게 신분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공이 대행할 때는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 안 낸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근데 전자문서로 할 때는 역시 소공이 이거 대행할 수 있느냐? 역시 인정 안 합니다.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거래인 경우에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고, 만약에 요즘 공동중개가 많아졌죠. 그러면 공동으로 만약에 중개했잖아요. 그럼 공동중개의 경우는 그 관여 개공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관여 개공께서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셔야 되죠. 공동중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이해를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재 354쪽 구체적으로 이제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이게 중개거래죠. 이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금지행위가 나오죠. 금지행위 잠깐 보고 갑니다. 354쪽이에요.
이 부분이 일부가 개정됐죠.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이 개업공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행위.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쬐끔 집어드릴 테니까 이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자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요구하는 행위 안 된다는 얘기죠.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예요. 이게 왜 들어왔냐면 갑과 을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다운 써갖고 신고하자. 합의 본 거예요. 그럼 개공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갖고 다운을 썼다. 그러면 개공은 엄청 타격이 큽니다. 나중에 걸리게 되면 거짓기재, 의무적 등록 취소죠. 그 다음에 이제 허위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그저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다운을 써갖고 이렇게 신고하자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실무적으로 여기다 도장을 안 찍어요. 안 찍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직거래한 것처럼 해버려요. 이거를. 그러면 실제 거래는 5억에 됐는데 계약서는 4억 5천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쌍방 직거래한 것처럼 신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실질은 중개거래인데 신고 의무자가 아니죠. 갑과 을이. 아닌 자가 허위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도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위주로 금지행위는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액 해지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조장 방조도 역시 500만 원 과태료죠. 허위 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자, 이거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즉 이거 일부 지역에서요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거 5억에 거래된 데가 없는데 6억에 거래됐다라고 일단 5억에 거래됐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이걸 잡겠다 이거죠. 이번에 이게 신설한 거죠. 지금. 그러면 5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액에 해지 등의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를 한다. 그럼 이 얘기죠. 이게 진짜 4억 5천에 지금 거래됐기 때문에 4억 5천에 신고를 했는데 이걸 입주자들이 5억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 요구를 받아들여갖고 해제 신고해버리는 거죠. 해제가 안 됐으면 누가 해제 신고해버리고 5억에 허위 신고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4번, 5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또는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신고를 하는 행위 또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전부 다 금지행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금지행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355쪽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이 나오죠. 요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신고 작성 요령은 그럼 신고 작성 요령은 쭉 넘어가죠. 넘어가고 359쪽을 보면 부동산 거래가 신고 제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당사자 신고서 제출 해갖고 공동신고, 단독신고, 위임을 받은 자의 제출대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어가면 개업공사의 신고 제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개공이 신고 제출, 그 다음에 소공이 신고 제출 대행하는 거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자금 조달기 입주 계획서는요.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 더 하기로 하죠. 이거는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필증에 발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고 필증의 발급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신고 들어가면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발급한다. 지체 없이와 즉시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전에는 이게 즉시였는데 지금 지체 없이로 바꿔놨어요. 즉시는 통상 3, 4시간 내에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지체 없이는 되는 대로 빠르죠. 빨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는 2글자고 지체 없이는 4글자지 않습니까? 즉시가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체 없이 이제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전자신고하면요. 한 5분 정도 되면 바로 신고필증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신고필증이 나갔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취급에 따른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이 의제된다. 그래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계약서의 검인 제도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계약서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 와야 돼요.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근데 이 도장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검인 의제된다. 이 부분 잘 물어봅니다.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거기 양괄호 2번에 있죠? 2번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때 361쪽에 그 참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참고 부분에 신고서 제출 의제란 말 나와 있죠. 2번에. 그거 보시면 법제 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이 뭐냐면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이게 전자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계약 시에는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필증 발급을 받습니다.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신고서 서식이 나오고 넘어갑니다. 365쪽도 넘어가고 신고필증 서식이 이렇게 생겼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67쪽으로 와서 신고 내용의 검증과 조사가 나오죠. 자, 그럼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조문이 쭉 실려 있으니까 하나를 넘겨보시면, 그러면 368쪽으로 이제 가서 검증체계 구축 운영 및 신고의 적정성 검증이란 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신고필증 발급이 됐어요. 그럼 검인이 의제됐고, 이제 우리 신고관청은 신고 가격이 적정한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명시 토지에 대하여 이게 신고로 5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의 검증은 신고관청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필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이 광명시 토지 5억이 적정한 여부를 검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검증하자면 비교 가격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이 비교 가격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검증 체계에 있어요. 검증 체계. 이게 검증 시스템이죠. 그러면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하게 돼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는 검증 체계에 신고관청이 접속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5억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적정, 부적정, 판정, 불가, 판정, 보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거기 검증을 잠깐 보시면 368쪽에 지금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했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된 토지 및 주택에 가해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검증 체계 밑줄 구축 운영해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토부 장관은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신고관청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탁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현재 위탁을 해놨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적정성 검증 및 통보란 말 나와 있죠. 368쪽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밑줄이에요.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고관청은 검증해야 한다요. 이건 의무란 얘기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검증 결과 적정, 부적정, 판정물과 판정 보류 결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이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세무서장에게 알려주면 세무서장은 이것을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세무서장 통보 기한은 날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전부 다 세무서로 통보돼 버려요. 다. 이게. 자,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의 신고 내용에 제출할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신고 필증이 나갔잖아요. 그럼 별도 관리합니다.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신고관청이 신고 필증을 외국인에게 내준 거예요. 내주게 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데, 근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많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신고 내용을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우리 신고관청은 1월이에요.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1월. 그러니까
분기가 종료되면 1월 내에, 그러니까 1, 4분기는 4월 말까지겠죠. 그래서 1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줘요. 그럼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면 이 시도지사는요, 이걸 다시 1월에요. 시군구청장한테 쭉 통보받았어요. 위기군의 취득신고 내용을. 그러면 쭉 받으면 시도지사는 다시 1월이에요. 1월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는 통보해줍니다. 감 잡혔어요? 그러니까 위기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위기군의 신고 내용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쭉 모아서 한 달 내, 분기 종료 한 달 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시도지사가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1월 내에 통보하게 돼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상급 시도지사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 주면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 그럼 그 정도, 그게 바로 이제 참고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검증을 다 하고 통보까지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그래도 이제 신고한 측 의심이 가더라 이거요. 그러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검증 전이든 후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할 수 있다요. 누가? 신고관청이. 그래서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369쪽인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신고관청은 밑줄 짝이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 위기군의 부동산 취득 신고, 보유 신고예요. 위기군의 취득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 하여금 거래상사 또는 기업공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계약서 보자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금 지급 증명 자료 한번 보자, 이 금액이 실제로 왔는지 이걸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번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 한 장을 넘기시면 370쪽에 37쪽에 조사 결과의 보고란 말 나와 있죠. 이게 그 말 나와 있는데 양괄호 3번을 잠깐 보시죠. 조사 결과의 보고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양괄호 3번. 3번, 4번, 5번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추가된 내용인데 위 일의 일에도 불구하고, 즉 신고관청의 조사 내용 조사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계 해지 등의 신고, 위기군의 취득 신고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밑줄이에요.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의심이 간다. 이거. 그래서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이게 신설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점이 있으시고, 이때 국토부 장관은요, 이런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4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하면,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를 했잖아요. 결과 의심이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세 염려가 되더라. 이렇게 염려가 되면 수사기관이 이걸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의심이 가더라, 탈세 우려가 있더라, 위법행위 사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걸 고발을 하거나 관계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이나 국장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와는 별도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신고관청이요,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이거 보고하게 돼 있어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럼 시도지사가 시군청장부터 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잖아요. 받으면 우리 국토부 장관에게 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1회 시도지사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맨 위에 조사 결과의 보고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관청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날짜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시도지사는 안 할까봐 국장에게 월 1회는 이거를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신고 내용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신설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발 통보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371쪽에 신고 후 별도의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꼭 주의를 해주시는데, 그럼 신고한 계약이 이번에 이제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를 전에는 하든 안 하든 관계없었거든요. 근데 2월 21일서부터는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제 등의 신고를 당사자는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양괄호 1번 거래 당사자는 밑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이하 해제 등이란다. 해제 등 밑줄이에요.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밑줄이에요. 해당 신고한 층에 공동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그럼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 등의 신고를 우리 당사자는 이제 반드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해제가 확정이 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네요.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해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양괄호 1번이고, 근데 2번이에요. 양괄호 2번. 개업공인인계사가, 개업공사 밑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개공이 이제 중개거래했기 때문에 개공이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는 해당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그러면 중개거래였다. 그러면 중개거래인 경우는 우리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된대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예요. 일단 이게 문제가 또 될 것 같은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개업공인인계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겠죠. 해제 등의 신고 의무는 중개거래인 경우도 그러면 당사자에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이 해제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협회에서 로비했다는 느낌이 딱 드시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중개거래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데 해제 신고 이번에 추가하면서 해제 신고 의무를 추가하면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개공한테는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개공이 해제 신고 다 하겠죠. 중개거래였다면. 어쨌든 우리 시험에 대비하니까 개공한테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일단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확정된 날부터, 해제가 확정된 날 며칠 하라고요? 30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 점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해제 등의 신고 그 정도만 감 잡습니다. 그럼 이제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어요. 해제 신고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신고 내용에 정정 신청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정 신청을 보시면 양괄호 1번이에요. 거래당사 또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액에 신고한 내용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신고한 층의 신고 내용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했는데 내용이 잘못돼 있대요. 그러면 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됐으면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가능한데, 보시면 거래 당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그다음에 거래지분 비율 넘기면 개업공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거래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의 비율, 이게 정정 신청 사항이거든요.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정정 신청은 말이에요, 느낌이 딱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거꾸로 정정할 수 없는 걸로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이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정정의 핵심, 신고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면 누가 매도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번호예요. 정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명이 잘못되어 있다, 당사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주민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당사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정 안 돼요. 그러나 매도 매수인의 주소, 국적, 거래 지분 비율 이런 게 잘못됐다. 그럼 정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성명과 주민번호는 안 된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부동산의 소재지는 안 돼요. 소재지는 정정. 그런데 부동산의 종류, 오피인데 이걸 원룸으로 썼다, 신고했다, 이런 것들은 정정이 되겠죠. 면적, 지목 이런 게 잘못됐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계약일. 계약일에 정정되느냐? 안 됩니다. 계약일은 절대 수정, 변경 다 안 됩니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에 신고해야 되니까 계약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에? 실제 거래 가격. 이거 안 되죠. 이건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정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거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공의 성명 같은 건 안 됩니다. 근데 개공의 이제 상호, 뭐 사무소의 수재지 이런 게 잘못돼 있다. 정정되죠. 그럼 정정 신청은요, 이거 서식 없어요. 신고필증에 직접 서명 또는 나란히 제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정정은요, 잘못돼 있으면 면적이 잘못됐다. 그러면 직접 담당한테 전화하죠. 해가지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면적이 잘못 나왔네요. 그럼 계약서 팩스로 한번 밀라고 그래요. 그럼 쫙 밀어주면 바로 수정해서 그냥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정이었어요.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정정이에요. 이 점을 이해주시고. 자, 이제 변경신고. 거기 372쪽에 있죠? 그럼 변경신고는 뭐냐? 계약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경우 밑줄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이전기하기 전에 신고한 측의 신고내에게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러면 신고필증 제대로 갖고 신고 다 자료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변경 신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역시 할 수 있다요. 물론 정정, 변경 모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이 변경 신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 왜 도입이 됐었냐?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에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이거는 왜 들어왔냐면요,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있었던 거예요. 잔금일을 예를 들어서 2월 28일로 신고했어요. 실제 가격은 5억이라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매도 쪽에서 돈이 급히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잔금을 2월 10일까지 쳐주면 내가 대금의 5% 깎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수인이 2월 10일날 잔금을 쳐버린 겁니다. 그럼 신고한 내용 중에 잔금일 바뀌었죠. 실제 가격 바뀌었죠. 재신고를 해야 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럼 변경신고 사항도 정해져 있는데,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변경됐다. 변경신고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사항인데 실제 거래 가격의 변경신고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보시면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됐다. 다음에 거래 지분이 바뀌었다. 계약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바뀌었다. 조건이나 기한이 변경됐다. 변경신고 다 됩니다. 거래 가격도 되죠. 거래 가격의 밑줄.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되죠. 중도금, 잔금 그 지급일 밑줄이에요. 그것도 핵심적인 사항인데 됩니다. 그 다음에 7, 8번이 더 특이한데, 공동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A, B, C가 매수했다고, 공동 매수했다고 신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D를 추가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를 D로 교체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빼는 것만 되는 거죠. 일부를. 그러니까 이제 빼버리면 지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거래 지분 비율도 변경신고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만 된다. 추가 교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8번은 거래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이 경우도 부동산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1번지, 2번지, 3번지 거래했다고 신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4번지를 추가합니다. 안 되는 거죠. 3번지를 4번지로 교체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면적의 변경 신고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일부 매수인을 제외시킨다든가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를 제외시킨다든가 다수 부동산 거래했을 때 일부 부동산을 제외시키는 건 된다. 단 추가 교체는 안 된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잔금 지급의 실제 거래가의 변경 신고도 된다는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럼 이거는 서식이 있어요. 변경 신고서 써갖고 들어갑니다. 이걸로 들어가고요. 다만 면적의 변경이 없이 실제 가격만 변경했다고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 신고였고, 그러면 이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정정, 해제, 변경의 신고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죠. 작성 요령. 그래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작성 요령을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써놓으셨거든요. 거기 우리 저자께서 355쪽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작성을 쪼개가지고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서식을 통째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교재 서식이 어디냐면 362쪽에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 그래서 이 신고서인데 작성 방법은 363쪽에 지금 수록이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고서에 뭐가 들어가느냐, 당목계대 개조가 들어가는데 매도인 성명 주민번호 지금 362쪽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 다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주소 다 기재합니다. 거래지분 비율도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 기재해요. 그 다음에 매수인란 2번이죠. 성명, 주민번호, 국적, 거래지분 다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주소도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이 3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투기과열지분의 현재 3억입니다.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이걸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용도라고 되어 있죠.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인이었잖아요. 반드시 매수용도 꼭 기재해야 돼요. 국적도 꼭 기재해야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용도, 그거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외국인은 국적과 매수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란 기재하게 돼 있죠. 중개거래라면. 그 다음에 이제 거래상으로 내려가서 종류, 토지냐, 건축물이냐, 토지 및 건축물이냐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건축물 옆에 괄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율에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게 돼 있어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걸 적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공급계약인지,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인지, 이걸 다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준공정, 준건호, 임대주택 분양전환, 이건지 다 이제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하는데, 소재는 대장상 소재지를 모두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 토지 면적, 토지 거래지분 다 기재하는데, 토지 면적은 토지정보 기재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의 비율도 기재하는데,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상 증명상의 대지권의 비율을 기재하면 되고요. 건축물의 면적 기재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축물의 면적 기재할 때, 만약에 건축물이 구분 건물이었잖아요.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만 기재합니다. 기억하세요. 집합 건물의 경우는 면적 기재할 때 뭐만 기재한다고요? 전용 면적만.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기재합니다. 그 점 믿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건축물 기재하는데 역시 건축물 면적 기재할 때는 이거 집합 건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만.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물건별 거래가격 기재하는데 이때 이제 물건별 거래가격은 각각의 부동산 여러 개 거래했다. 그럼 각각의 물건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때 이게 이제 공급계약 또는 전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계약이나 전매 있잖아요. 여기 금액 기재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시 공급계약과 전매의 경우 거래금액 기재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래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일단은 그 옵션, 발코니도 옵션비 적게 돼 있고요. 추가 지불액. 이게 프리미엄이죠? 이걸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액은 각각의 부동산별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이제 모두 이제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다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종전부동산란이 있잖아요. 이 종전부동산란은 일단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작성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입주권 거래할 때만 작성한다. 종전부동산란은. 자, 그래서 이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소재지, 지목, 면적, 계약 대상 면적, 거래 금액 전부 다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되시고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조건 참고사항을 모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되어 있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이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순환서부터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감만 잡아두시고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 이거 전부 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제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재 지금 현재 맨 뒤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한꺼번에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꺼번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제 다 봤고요.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특례로 들어갑니다. 375쪽.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특례. 이게 예전에 이제 외국인 투지법에 있었는데 이걸 갖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면서 일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자, 외국인이고 외국 법인, 단체 다 포함이고 내국 법인일지라도 사원, 구성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의결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다. 그럼 이 내국 법인도 외국인 취급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외국인의 정의고. 그럼 외국인 등이란 말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376쪽에 상호주의가 나오고 있죠. 받은 대로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상호주의란 말은 받은 대로 주겠다 이 뜻인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일본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본 사람들 국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상호주의란다. 이거를. 근데 거기 교재 보시면 376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렇게 출발했죠.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이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세입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상호주의를 국토부 장관이죠. 밑줄이고 이거 우리나라 국민에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을 제한해야 된대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 제공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주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계속 부의 신고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 제도가 있죠. 외국인에게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이 신고 의무는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관할은 어디냐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이 법이 신고관청이라 불렀네요. 자, 그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해서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그러면 계약이 뭐냐면 이게 교환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 외국인은 60일 내에 취득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60일이에요. 60일 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같이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러면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다. 그럼 승준이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신고를 하다가 안 들어오면 300만 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합니다. 그럼 계약이 아닌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민법 시험 공부한 법률의 규정의 물권민등 사유, 상속, 판결, 경매, 대표적이죠. 상속을 받았거나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을 했거나 판결로 취득한다. 또는 환매권 행사가 있고 법인의 합병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이 외국인은 6개월 내에 취득신고 들어와야 돼요.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걸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기니까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더 세요. 저 약합니다. 기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원래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럼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외국인은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이에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속 보유 신고 들어와야 되고요. 이것을 위반하잖아요. 그럼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외국인의 취득신고 제도는 숫자 몇 과치네요? 6과치네요. 오직 60일은 계약원인 뿐이죠. 그리고 과태료 더 셉니다. 6개월짜리는 이거 100만 원이 과태료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매매. 이거는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해 줍니다.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커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해요. 이게 그래서 이 점 또 이해를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신고 의무였는데 보시면 계약원인 취득, 계약외 취득, 계속보유 신고예요. 권리가 뭐예요? 이거 대상 권리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대상 권리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할 때만.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방법이 바로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신고 들어갈 때는요. 일단은 신고서, 취득신고서에다가 외국인은 취득원인서를 첨부해야 돼요. 외국인이 이거 첨부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신고 확인증을 지체 없이 이제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신고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제출 내용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우리 신고관청은 1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주면 시도지사는 다시 1월 내에 국장에 제출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 직접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제도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교재 382쪽입니다, 지금. 그럼 외국인이 일정 지역, 국내 일정 지역에 대한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허가 대상 지역부터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물론 허가의 관할은 토지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이자를 긋는데 허가관청이라 부르면 좋은데 이걸 역시 이 법이 신고관청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지관할 시군구청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러니까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런데 이걸 제가 군사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의 동그라미.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험을 또는 보호구역 그랬어요.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문자의 동그라미. 세 번째,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있는데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창녕 우픈읍지가 유명하고요. 여의도 밤섬 이런 데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이쪽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자의 동그라미.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죠. 지리산 자락 같은데 백두대간. 그래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쪽을 외국인 취득한다. 그럼 미리 허가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외국인의 지금 허가 대상 토지인데 군문생야예요.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취득할 때는 미리 외국인을 허가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의 대지입니다. 외국인 허가 대상 이 법에 의한 허가 대상 토지 아니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군문생야로 정확하게 암기해버려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은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 계약 무효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2년 이하에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2대 2예요.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 그러면 이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무효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요. 근데 이거는 허가 신청 그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 신청서 내겠죠. 허가 신청서 내는데 이건 사전 허가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첨부돼야 돼요. 허가를 받기 위한 합의서. 이게 미리 들어와야 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허가 신청서 일단 제출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때는 이제 합의서 첨부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죠.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출 대행 물론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순서대로 계속 갑니다.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 불허가입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허가 불허가입 처분을 해주는데 이거는 처리기한이 며칠이냐면 15일이에요. 15일 내 허가 불허가입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15일 허가 불허가입 처분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는 허가의 기속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럼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허가의 기속성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허가 불허가입 처분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허가증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15일에 허가증을 이제 주든가 안 주든가 그렇게 이제 결정하게 돼 있고요. 물론 이 허가 내용도 분기 종료부터 1월 내에 쭉 모아서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주면 시도의사는 다시 1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거 제출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여기를 외국인 취득한대요. 그러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외국인이라면 두 군데가 다 겹치고 있죠. 그럼 이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면제해줘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한다고 그랬죠.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면제합니다. 관할 갖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게 먼저란 얘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먼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 대상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지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거 취득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또 감 잡아 두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 제도까지 다 살펴봤어요. 반드시 출제하니까 내용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토지거래 과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